우리는 조선이라 하면 이성계가 세운 나라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 역사 속에는 또 하나의 조선이 있었다. 신화가 아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 옛 조선의 실체를 확인한다.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선을 언급한 문헌 관자. 관자는 기원전 7세기 춘추시대 제나라의 제상 관중의 지혜가 담긴 국가 경영서다. 관중은 제왕공을 보좌해 제나라를 춘추시대 최초의 패권국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었다. 당시의 제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던 초강대국이었다. 그런 제나라의 기록 속에 조선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고조선이 단순한 변방 세력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당시 초강대국 제나라조차 쉽게 다룰 수 없었던 경제적 물적 기반을 갖춘 강국이었음을 보여준다. 제나라 제상 관중은 환공과 마주 앉아 말한다. 천하를 다투는 시대에 칼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물자라고. 곡식과 천, 소금과 철, 말과 가죽, 무엇을 쥐고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국가의 강약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로 그 논리의 한가운데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천하를 무릎 꿇리고 싶던 제나라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사방의 오랑캐가 복종하지 않아 정령을 거스르고 천하를 떠돌며 과인을 해칠까 두렵소. 과인의 행보에 이를 다스릴 방도가 있겠소. 관중이 답했다. 발조선이 주군하지 않는 것은 문피타복을 화폐로 삼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표범 한 마리의 가죽이 금과 같은 가치로 통용되게 만든 연후에야 8천리 밖의 발조선도 가히 찾아와 조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피는 무늬 있는 가죽을 말한다. 문피는 호랑이나 표범 등 화려한 무늬가 있는 동물의 가죽이다. 그 가죽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바로 발과 조선 또는 발조선이었다. 관중은 왜 호랑이 가죽을 얘기했을까? 춘추시대 중국에서는 조선의 문피를 갈구했다. 당시 문피는 방한용품이 아니었다. 권위의 상징이었다. 호랑이나 표범 가죽은 최고위 귀족이나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초호화 사치품이었다. 왕과 귀족의 위엄을 세워주는 아이템이었다. 군사적으로는 장수와 군대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 장식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문피는 당시 제나라를 비롯한 황하 유역 국가들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아이템이었다. 당시 소위 중원에서는 기후가 바뀌고 농경지가 개간되면서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서식할 수 없게 됐다. 호랑이가 몸을 숨길 숲 자체가 없었고 사냥감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추운 기후에 견디기 위해 두꺼운 지방층과 긴 털을 갖도록 진화한 시베리아 호랑이가 서식하는 거대한 침엽수림이 있던 만주와 백두산 일대 연해주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조선이 호랑이 가죽, 문피를 국가 경제의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관자에는 왜 조선이 아니라 발조선이라고 적혀 있을까? 학계에서는 이 발을 고대 종족의 명칭으로 본다. 맥족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또는 조선이라는 체제 안에서 요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부족이나 세력을 가리킨 명칭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발조선이란 이름으로 중국 역사책에 처음 등장한 조선은 당시에 이미 패권국이었던 제나라가 경제적으로 예우해야 했던 비즈니스 파트너였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은 동북아 경제 공급망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관자의 해당 대목은 또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당시 조선은 소위 중원 사람들이 열광하는 하이엔드 사치품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해 경제력을 축적했다. 중원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정치 체제였다. 중원의 패권국인 제나라에 조공을 하지 않을 만큼 대등한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천재 전략가라 불린 관중조차 조선을 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이는 중원의 패권국 제나라조차 만만하게 볼 수 없을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조선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조선의 특산품이 문피였다는 사실을 통해 고조선의 강역을 추정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호랑이와 표범의 주산지는 만주와 연해주다. 현존하는 호랑이 중 가장 거대하며 가죽의 무늬가 굵고 선명한 시베리아 호랑이와 꽃무늬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무르 표범이 바로 만주와 연해주에 살았다. 지금도 그렇다. 대량의 문피를 수급해 국제무역의 주력 상품으로 삼으려면 단순히 몇 마리가 사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생태계 전체가 맹수들의 거대한 서식지여야만 한다. 위성 지도와 역사적 기후 변화를 고려했을 때 조선이 문피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최적의 지역은 크게 세 곳으로 압축된다. 첫째는 계마고원 및 백두산 일대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범의 소굴이라 불릴 만큼 호랑이와 표범의 서식, 밀도가 높았다. 험준한 사락지형과 울창한 원시림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척박한 농토 대신 사냥에 특화되었고 여기서 생산된 가죽은 품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둘째는 요동과 만주의 경계인 천산산맥 및 장백산맥이다. 요동평원의 동쪽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산맥지대다. 평원에서 활동하는 초식 동물들이 산맥 경계로 모여들기에 포식자들에게는 최고의 사냥터였다. 특히 산맥에서 잡은 가죽을 바로 앞 평원으로 가져와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무역 효율성 면에서 최적의 위치였다. 마지막은 아무르강과 연해주 일대다. 현재까지도 시베리아 호랑이의 최후 보루로 남은 곳이다. 광활한 영토는 수천 마리의 맹수가 군집을 이루기에 충분했고 추운 기후에서 자란 맹수들은 털이 길고 가죽이 두꺼웠다. 중원의 귀족들에게 이 지역의 문피는 압도적인 방한 성능과 화려함을 갖춘 최고의 사치제로 인식됐다. 이곳에서 나오는 문피로 조선은 막대한 부를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경제력은 막강한 군사력의 기초가 됐을 것이다. 조선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당시 패권국이던 제나라의 행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제나라는 당시 중원의 강국이 아닌 현대의 초강대국에 비견되는 위상을 가졌다. 산둥 반도라는 천하의 보물창고를 장악한 그들은 바다의 소금과 광산의 철을 독점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제나라 수도 임치는 성벽 둘레만 21km에 달하는 거대 메트로폴리스였다. 기록에 따르면 수도에만 7만 가구가 살았다. 거리는 수레 바퀴축이 서로 부딪히고 옷깃이 스칠 정도로 인구가 밀집된 경제의 중심지였다. 화폐인 제도를 발행해 천하의 금융을 설계했다. 만승지국이라 불리며 1만 대의 전차를 동원할 수 있었던 춘추시대 첫 번째 패권국, 그것이 제나라의 실체였다. 그런 제나라가 조선을 돈으로 회유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나라의 막강한 전차 부대가 산둥반도를 넘어 요동의 벌판과 산맥까지 진격하기에는 보급로가 너무 길고 위험했다. 중원이 전차에 의존할 때 광활한 벌판을 장악한 조선은 강력한 기동력을 가진 기마 군단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요동과 요서, 전역에서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은 근접전에서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했다. 제나라 입장에서는 거대 산지의 게릴라전과 벌판의 기마 전술을 동시에 상대하며 군비만 탕진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을 침공하면 제나라도 빈집털이를 당할 수 있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천재 전략가 관중은 조선을 대외 의존적 경제로 만들어 예속시키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조선의 국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서에 기록된 불조라는 단어다.
주변 소국들이 제나라의 패권에 굴복해 조국 열차에 올라탈 때 발조선은 조회를 거부했다. 이는 제나라의 소금이나 철 없이도 체제 유지가 가능한 탄탄한 자급자족 경제망이 있었음을 뜻한다. 중원 중심 질서에 편입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는 독자적인 문명권. 제나라는 겉으로는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속으로는 조선을 함부로 길들일 수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록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조선의 첫 기록이다. 안타깝게도 이전의 역사는 공식 사료로 전하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자에 두어줄 기록을 통해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피 주산지를 추적한 결과 조선의 강역은 지금의 만주와 연해주, 백두산 일대와 한반도 북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원의 정치지형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공급망 구조의 변화는 조선의 경제적 부흥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그렇게 쌓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선은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다. 제나라의 패권 질서에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체제 질서를 유지했다. 춘추시대 첫 패권국인 제나라조차 군사적 대응이 아닌 경제적 예속 전략을 택할 만큼 조선의 힘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고조선은 신화다. 고조선은 국가가 아니라 부족연맹체다. 고조선은 단군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던 부족국가다.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교과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사실이 이미 2000년도 더 된 중국 고대 기록 속에 남아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간단한 사실조차 배우지 못했다. 왜 그럴까? 역사 바로 보기는 앞으로 이미 알려졌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에 대해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